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하버마스 자신이 회고하면서 괴물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이론적 자원이 동원된 아주 복잡한 지적 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추구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겨냥한 비판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 함은 계급 갈등이 복지국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다소간 평화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말합니다. 하버마스는 사회 합리화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분석하며 자본주의 사회가 근대에 풀려난 합리성을 일면적으로만 구현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합리성의 일부만이 철저하게 구현된 불균형의 상태, 혹은 특정 합리적 요소에 의한 다른 합리성 요소의 왜곡과 훼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일면적 사회 합리화의 결과로 파악하려는 작업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론적 과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구현된 합리성을 합리성의 전모가 아니라 일면인 따름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합리성 개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런 포괄적 합리성을 사회의 재생산에서 실제로 충족되어야 할 요구로서 입증하고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바로 일면적 합리화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버마스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의사소통 행위를 단서로 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의사소통 행위로부터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포괄적 합리성을 추출해내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의사소통 행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다른 행위들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의사소통 행위 이론인 것은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의사소통 행위란 상호 이해를 통한 동의의 기초에 수행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소통 행위에서 상호 이해란 화자와 청자가,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 사람과 발언을 듣는 사람이 하나의 제한된 화행, 화행 말이 어렵거나 어색하면 그냥 발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발언이 어떤 조건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타당성 주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타당성 주장이란 하나의 발언에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요. 내 말이 사실이야. 내 행동은 정당해. 내 말은 진심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말은 사실이야. 이것도 거기에 타당성 주장이 들어있고 내 말은 정당해. 이 말 속에도 타당성 주장이 들어있고 내 말은 진심이야. 이 말 속에도 타당성 주장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마스는 타당성 주장이 명제의 진리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행위 방식의 규범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 표현의 진실성이나 혹은 가치 기준 적용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가치 기준의 적합성이라면 가령 어떤 예술 작품이 훌륭하다, 영화가 좋다 이랬을 때 혹시 상대가 어떤 점에서 좋은데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근거 제시의 부담은 화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자의 주장에 아니오로 답하는 청자 역시 자신의 편에서 왜 화자의 타당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대야 할 테니까요. 이렇게 타당성 주장이 명시적으로 검토되는 경우를 하버마스는 토의라고 부릅니다. 토의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의사소통 행위는 최종적으로 타당성 주장을
근거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지합니다. 여기서 최종적이라 함은 궁극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 근거를 찾으려면 영원히 토의해야 되겠죠. 그것은 의사소통 행위이고자 하는 한, 즉 상호 이해 외의 다른 행위 조정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근거를 통해 타당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외의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논증적 대화로서의 토의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의사소통 행위의 바로 이런 특성, 즉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고 근거를 통해 뒷받침하는 데에서 하버마스는 그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칭하는 합리성을 봅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행위가 사회적 행위들의 주요 유형들과 별개 유형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들의 상호 이해 지향적 버전이라면 의사소통적 합리성 역시 각 행위 유형과 결부되는 합리성 형식, 즉 목적 합리성,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 미학적 실천적 합리성과 전혀 다른 합리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 합리성 유형 이외에 별도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버마스의 구상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지향적으로 행위할 때는, 즉 타당성 주장의 해소를 통해 행위를 조정할 때는 현재 하나의 종류의 타당성 주장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의 타당성 주장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은 다르더라도 다른 종류의 타당성 주장들도 동시에 문제가 되며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종류의 타당성 주장들이 주제로 부각될 수 있음이 함께 의식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바로 합리성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성 혹은 다른 합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맹목적이지 않은 개별 합리성입니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합리성 유형들이 채 분리되지 않은 상태나 아니면 이질적 합리성들이 적당히 혼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적 행위의 논증적 대화는 타당성 유형들의 분화를 촉진합니다. 우리가 논증적 대화를 진행시킬수록 사실에 관한 문제, 또 정당성에 관한 문제, 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점점 더 엄격하게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문화에 이르면 진리, 정당성, 진정성이라는 타당성 기준들이 서로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진선, 미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타당성 기준들의 이런 분리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면서 동시에 함께 유지하는 데서 성립합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포괄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합리성을 다시 합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버마스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들어있는 합리성의 잠재력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분명하게 가시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성의 세 가지 양상, 즉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 미학적 합리성이 완전히 분리되고 각각 객관적 과학, 보편주의적 규범의식, 자율적 예술로 구체화되고 제도화됩니다. 이것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근대적 의식의 구조 혹은 문화적 근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버마스는 일단 사회 합리화를 이런 근대적 문화의 합리성 잠재력이 생활 질서들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구상합니다. 이제 이 책의 2권의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를 의사소통 행위의 상보 개념으로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행위 개념과 생활세계 개념은 하버마스한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행위의 지평과 배경이면서 동시에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재생산됩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행위의 그 상호이해라는 기능에서 측면에서 보자면 생활세계는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적 지식들의 저장고이면서 동시에 그런 문화적 지식들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갱신됩니다. 의사소통 행위의 행위 조정 기능 측면에서 보자면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을 추구할 때 생활세계는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연대성이 산출됩니다. 의사소통 행위의 사회화 기능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활세계는 자라나는 어린이가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일반화된 행위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데 동시에 어린이는 바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 행위에 내재하는 문화적 재생산, 사회적 통합,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에 맞추어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가 문화, 사회, 인격이라는 구조적 요소를 갖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생활세계의 한 요소로서 지금 문화, 사회, 인격에서 사회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지금 표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때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유대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 개념을 의사소통 행위의 상부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의 장점을 바로 이렇게 생활세계의 구조적 복합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렇게 복합적 구조를 가진 생활세계 개념을 발전시켜 놓고도 이런 생활세계 개념이 사회 이론으로서는 제한적으로만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의사소통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사회를 생활세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징적 구조의 재생산을 설명하는 데는 이점을 갖지만 물질적 재생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 행위 주체들의 관점에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기능적 연관들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적 연관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 개념을 하버마스는 체계 이론으로부터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는 사회를 구상할 때 체계와 생활세계로 구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두 사회 개념을 단순히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마스 사회이론의 묘미는 바로 이 두 사회 개념을 결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 진단도 이 두 사회 개념의 결합에 의지합니다. 하버마스는 체계의 복잡성 증가와 생활세계의 합리화 사이의 연관성을 사회 진화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그 내용은 2차적 분화와 제도적 정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차적 분화라 함은 체계와 생활세계는 그 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또 생활세계의 합리성이 증가하면서 각각 체계와 생활세계로서 분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체계와 생활세계가 서로로부터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화되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체계와 생활세계가 서로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걸 이제 2차적 분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계와 생활세계가 서로로 분리되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의 사회입니다. 체계도 사회적 행위들의 체계인 한 체계의 행위들과 생활세계의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든가 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거냐? 사회 진화 과정에서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리되면서 그러나 분리를 다시 취소시키지 않는 식으로 다시 결합하는 방식을 하버마스는 체계의 제도적 정박에서 봅니다. 체계 복잡성 수준의 증가는 체계의 성공적인 제도적 정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근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하부 체계들이 밀어낸 조절 위기들이 그러니까 경제에서의 위기, 행정에서의 위기들이 생활세계로 침투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계들이 생활세계에 제도적으로 정박되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체계가 자신의 논리를 생활세계에 강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체계들은 오직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만 환경과 관계한다. 그러니까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행정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과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의 관점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와의 교환 관계를 보자면 생활세계의 요소들은 각각 화폐와 권력이라는 매체에 맞게 추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활세계의 구성원들은 체계와 어떤 교환 관계에 서려면
그 체계의 매체에 맞춰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교환 구도 자체가 아니라 이런 교환이 체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생활세계 재생산의 고유한 논리가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경제의 압력에 의해 사회화 과정이 피고용인 역할에 최적화된 능력의 획득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유도하거나, 그러니까 가령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바로 일자리에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라.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 논리에 깊숙이 침투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 권력이 비판적 공론의 형성을 저지하면서 정당성을 조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생활세계의 병리적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하브마스는 초기 비판 이론이 의식의 물화로 파악했던 것을 이렇게 생활세계의 병리적 현상들로 재구성해냅니다. 이에 따라 초기 비판 이론의 도구적 이성의 비판은 체계 논리의 확장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볼 줄 모르는 기능주의적 이성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된다. 하브마스는 물화의 상보 현상으로 문화의 빈곤화를 듭니다.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전통문화는 유효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근대 문화의 발전이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면서, 그런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생활 영역으로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전통 문화의 유효성은 상실되고 전문가 문화가 그 일상의 문화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화의 빈곤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브마스는 물질적 재생산이라는 체계의 압박이 눈에 띄지 않은 채 사회 통합의 형식 자체에 개입하는 것을 생활세계의 부속화라고 표현합니다. 허위의식이나 물화는 생활세계의 그런 부속화를 의식철학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세계가 문화적으로 빈곤해지고 행위자들의 의식이 파편화되면 체계의 압력이 생활세계에 은밀하게 개입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개입해도 별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브마스는 이런 상황을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표현합니다. 체계의 생활세계의 침투라는 의미에서의 물화, 그리고 이제 전통문화는 상당 부분 무력화된 여건에서 전문가 문화와 일상실천의 유리라는 의미에서의 문화적 빈곤화가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의 원인이라면 비판적 사회이론이 지향하는 실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편에서 물화의 경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에 침투하는 것,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확장하는 거고요. 문화적 빈곤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대적 문화 내지 전문가 문화를 일상 실천과 재결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세계는 그렇다면 체계에 대해 수동적 저항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실천적 관건은 체계들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세계에 정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화된 생활세계를 전제한다면 특히 체계의 작동을 보편주의적인 규범의식을 기초로 하는 법에 의해 규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생활세계의 문법에 따라 조달된 정당성에 기초하여 체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능동적이고 활발한 시민 공중의 역할을, 그리고 잘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브마스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의 방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토의 민주주의, 이 단어도 길다면 그냥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